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의자에 앉아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데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용산의 역사적 변화와 불교, 저희 학교가 있는 이 중구 지역의 이야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용산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불교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용산 현재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이 공원화가 되는데 이 공원화가 되면은 뭔가 좀 불교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산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지역의 불교에 관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저도 뭐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이제 참여한 일이 있고 해서 제가 뭐 이 불교 교리라든지 이런 건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전공이 역사학이다 보니까 좀 이제 불교 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현재 뭐 불교사의 관심과 관련해서 이런 용산 지역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산은 뭐 저희가 잘 아는 지역이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다녀보실 텐데 용산은 사실 저희가 지금 용산이라고 하는 이제 박물관이 있고 지금 이제 뭐 국방부가 있고 대통령 관저가 옮겨간 이 용산 지역은 이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원래 용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용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한강 그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편 지역,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는 이 지역을 이제 구용산이라고, 원래 용산이 이제 그쪽인데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인들이 새로 이제 시가지를 용산에 조성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시가지를 신용산이라고 불러서 그게 이제 사실 지금의 용산이 됐고, 조선시대 원래 전통적인 용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퇴색이 됐죠. 구용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지도, 이게 조선시대 이제 고지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왼쪽 부분에 보면 이제 조그맣게 강이 흘러오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왼쪽 지역을 구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역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용산입니다. 지금 요 용산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용산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 지역이 이제 전통시대 용산인데, 제가 이제 여기 동그라미 몇 개가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지금 지도로 보면 정 가운데 밑에 있는 둔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현재 용산 공원이 있고, 지금 이제 뭐 그 박물관이 있고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원래는 이쪽 지역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잘 살지 않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주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일본인의 시가지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역은 뭐 한강변에 다 위치한 이제 중요한 항구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인데, 이런 쪽을 한번 답사를 해봐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주로 동호대교를 타고 건너오는데, 동호대교 이제 끝 지점이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은데 여기 있네. 예, 지금 마지막에 다시 동그라미 친 이 두모포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호대교 끝 지점입니다. 한강 동호대교를 타고 오면은 지금은 뭐 전혀 이게 항구라는, 조선시대 포구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조선시대 굉장히 중요한 포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호대교 북단이고, 태종 이방원이 쓰시마 정벌을 할 때 조선군이 출항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요 두모포 바로 동호대교 북단에 나가가지고 군사들을 이제 독려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저쪽 강화도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용산 지역에 대략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표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용산 지역부터 뭐 글씨가 뭐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려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지만은 지금은 또 이제 한강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고려 시기까지만 해도 용산 지역은 굉장히 한강변이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이 갇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강이 완전히 뚫려 있지만 고려 시대는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연꽃들이 가득해가지고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왕들이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고려 귀족들도 용산 지역에 이제 별장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여기서 또 이제 토지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제 한강을 통해서 개경까지 뭐 금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용산 지역은 고려 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용산 지역에 현재는 뭐 사실 용산 지역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서울 시내도 사찰이 많지 않은데 특히 용산 지역은 사찰을 찾아보기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는 어떤 사찰이 있었는지 자료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국왕도 굉장히 자주 행차하고 또 귀족들의 별장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용산에도 여러 사찰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고려 시기까지 기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찰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시기를 넘어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한양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용산은 이전보다 더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서울에 관한 모든 물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강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포구가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포구가 용산포구, 마포, 크게 두 가지인데,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부터 한양까지가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됐던 지역이 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에 궁궐을 새로 짓게 되는데 그 궁궐에 필요한 목재 같은 것들도 강원도로에서 다 이제 북한강 지역을 통해서 한강에서 용산에서 목재를 다 수송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용산부터 한양까지 운하를 팔 계획도 만들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운하를 팠었으면 또 굉장히 지금 보면 좀 이제 조선시대 굉장히 흥미로운 유적이 됐을 텐데 아쉽게 이제 중간에서 계획은 취소가 됐고 자 그래서 뭐 수운의 거점이 용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용산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저 마지막 둔지산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게 바로 용산 공원 지역입니다. 이제 용산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제2시설이 위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국가 제2시설은 궁궐의 바로 남쪽에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아까 둔지산 지역이 바로 궁궐의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노인 성단이라든지 원단, 영성단, 풍운, 내후단 다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참 접근하기 힘든 이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위치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용산 지역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 특히 조선 시대에서 임진왜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산 지역도 굉장히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용산 지역에는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왜군들은 지금 우리 남산 케이블과 맞은편 지금 이제 그쪽에도 왜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용산 지역에 많은 왜군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잘 아실 뭐 고니시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다 이 서울역도 지금 이제 예전엔 용산이거든요. 용산 부근에 다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지역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왜군과 관련된 전설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운종사 설화 같은 것들인데 운종사가 이제 비구니 절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곳인데 이 비구니 절에 왜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비구니 승려들을 겁탈을 하고 막 이랬다는 이제 전설 내지 뭐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저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러니까 많이 태어났던 곳이 그래서 이태원 지금 원래 이태원의 지명은 한자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설화가 만들어진 것이 이태라고 하는 것도 달을 이자에다가 태할 때 태자 그래서 배달은 이제 저 씨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태원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임진왜란기에 용산 지역이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용산 지역에 또 뭐 코바야카 와교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코바야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뭐 이제 주둔했던 장군의입니다. 장군의 이름을 일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용산 지역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많이 유린된 지역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배경 설명들인데 조선 후기로 또 넘어가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용산 지역도 따라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조선 시대는 이제 성 안에 사성 이제 4개의 대문 그다음에 여기 성 있는데 성 안에 지역이 있고 성 밖에 이제 심리 성저 심리라고 해갖고 성저 심리 지역은 원래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궁궐을 좀 보호하는 지역이었는데 서울에는 워낙 좁은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니까 주로 이제 성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한강 주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이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결국 이제 도성 밖에 심리 지역 4km 이제 꽤 1km 뭐 심리가 4km니까 4km 지역도 이제 뭐 인가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쪽을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으로 이제 편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조성 지역과 거의 비슷한 인구들이 성저 지역에 살게 되면서 용산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정조 때인 1789년에 보면 용산방 당시 예전의 용산이 지금의 용산이 아니라 이쪽에 14,900명 둔지방에 또 3,500명 둔지방 지역은 아까 본 이제 지금 용산 공원 지역입니다. 4,000명
근데 4천 명도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조선시대 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용산방 같은 경우는 뭐 대구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용산 지역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현재는 사찰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조선 시대에 어떤 사찰이 있었을까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몇 개의 사찰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뭐 용산사, 그다음에 저쪽 위쪽에 종약산 사찰, 이거 추정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태원 부근의 고산사. 이태원도 지금의 이태원은 조선시대 이태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이태원은 지금 이제 용산구청에서 조금 더 내려간 쪽, 이쪽이 조선시대 이태원이고, 현재 이태원은 예전에 이태원에 일본인들이 또 들이닥쳐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이태원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만든 도시가 지금의 이제 이태원이고, 그래서 이태원도 이제 그런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 나온 이태원은 이제 예전에 원래 이태원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고산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절이 있었는데 위치는 그 바로 밑일 수도 있고 더 아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산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아까 이제 그 설화를 말씀드렸던 운종사라고 하는 사철도 남쪽에 있고, 저 오른쪽에 보면 멀송암,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 이제 보광사, 이런 절들이 있는데 현재 흔적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월송암 정도고, 나머지 절들은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찰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런 사찰들은 실제로 또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양 성곽을 건설할 때도 승려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한양 도시를 건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제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 사람들이 별로 내켜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승려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와제자, 이것도 좀 특이한데 조선시대는 뭐 다 원래 이제 목조 주택들이니까 초가주택이나 가장 취약한 게 불이 나면 이게 다 옮겨 붙어 가지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이걸 어떻게 이제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기와지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주장을 제일 처음 했던 것도 요 해선이라고 하는 승려였고, 해선이 주도가 돼가지고 조선시대 기와집을 제작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수의 기와집이 조선시대에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광곽제주라든지 기와제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그 다양한 일들, 그다음에 또 기와 제작하고 또 성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승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오게 되는데, 노역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치료하는 역할도 다 이제 승려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산 지역의 불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절들이 왜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리자면은, 사실 절들이 없어진 거는 조선 시대에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성종 임금이 유학을 본격적으로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사대문 안에 있는 절들을 다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고 또 절을 폐지하고 기존에 있던 절을 뭐 유학 관련 시설로 만들고, 대표적인 경우 독서당 같은 시설로 만들고 이러면서 절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없어진 절들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 많이 복원이 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불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절을 중창하는데 많은 이제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용산 지역의 절들은 하나도 중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용산 지역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상업적으로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승려들이 이 절을 개창하거나 이러기가, 특히 또 서울도 하고도 가깝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항기 유해일인데, 이제 개항기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항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서울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서울에 들이닥쳐 가지고 일본인들이 거주할 공간을 이제 찾으려고 많이 시도를 하는데 공간이 별로 서울 안에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안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찾은 곳은 주로 이제 남산 부근. 그래서 남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대문 밖에는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입니다. 왜냐하면 용산은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망가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조선시대 보면 뭐 이제 갑신정변도 터지고, 그 이전에 임오군란도 터지고, 임오군란 때는 뭐 이제 이태원 주민들로부터 해가지고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인들을 죽이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정신없이 도망갈 때 다 이제 용산으로 해가지고 한강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안의 지역보다는 서울 밖에 있으면서 서울하고도 가깝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요 용산 지역이 아주 이제 관심 있게 일본인들이 지켜보다가 용산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산의 공동 거류지, 일본인들의 공식적인 거류지로 용산 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설정을 해줘가지고 용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도 용산 지역에 많이 진출합니다. 지금 이제 약현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는 용산 지역이 굉장히 신성시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주교가 탄압을 받을 때 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곳이 이 용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가지고, 이제 용산 지역이 개항지로 풀리니까 프랑스인들도 재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래서 최초의 성당이 바로 용산 지역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용산 지역은 개항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제화된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랑스인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일본인들이 압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청일전쟁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용산은 이제 완전히 뭐 거의 사실상 일본인들의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 불교의 침투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불교는 또 굉장히 특히나 우리의 불교와는 좀 이제 다르게, 일본 불교는 메이지 유신때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일본 불교를 이제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일본 불교계가 생존하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의 침략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원이 됩니다. 가가지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침략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제 사망한 군사들의 위령제를 지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불교가 하는데, 그래서 조선에도 조선이 이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들어왔을 때 일본 불교가 그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부산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용산까지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일본 불교에 침투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본원사파, 일본의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한 종파였던 본원사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종의 문도, 바로 이제 진종파의 문도들, 승려들은 병역이나 군자금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국민으로서 왕법을 수호해야 한다. 사실 이제 일본으로서 보면 호국 불교죠. 저희도 호국 불교를 굉장히 내세우는데, 근데 우리의 호국 불교는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호국인데 반해서 일본의 불교는 그런 침략 전쟁을 옹호한다는 호국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일본 불교가 침투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인 이 사찰 토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점탈해 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원흥사를 건립을 해서 여기에 대항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바로 이제 곧바로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 정부의 노력은 거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의 도시 신용산,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도시는 이제 쇠락을 시키고 새로운 도시 신용산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한강의 이제 오른쪽 지금의 용산 지역을. 자, 그래서 용산 지역에는 군사 시설을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사 시설이니까. 용산은 사실 군사 도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군사 시설이 용산에 들어오게 되고, 조선 정부의 군사 시설을 지을 땅을 내놔라 해가지고 무려 300만 평.
그래서 뭐 엄청난 토지를 내놓게 됐는데 이 토지를 다 군사시설은 하지 못하고 남은 토지들은 다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가지고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증가세를 보여준 1895년에 뭐 3명이었던 것이 뭐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특히 1904년에 승리하면서 5년도부터는 1,000명 단위, 2,000명, 3,000명, 이제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신용사는 완전히 일본인들의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찰들이 들어오는데 저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뭐 이런 사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년부터 해가지고 9년까지 특히 이제 통감부가 들어선 사실상 조선이 식민지화됐던 1905년 이후에는 여러 종파들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곳이 동그랗게 해 놓은 곳이 일본인들의 사찰인데 지금 이거는 뭐 이제 큰 사찰들이고 작은 사찰 수없이 많은 사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온 적이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산인들의 일본인들의 군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군대 출정하는 군사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일본인의 시가지가 들어왔으니까 일본인들 살고 있던 일본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자 그래서 이제 1910년 일제 강점기의 용산을 보면은 1910년 초반에 보면은 용산 전체 토지의 90%를 일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예전에는 주둔군이었는데 이제 상비군 체제로 완전히 군대를 계속 주둔시켜야 하니까 상비군 체제로 해서 2개 사단을 증설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단이 바로 용산에 창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산에 이제 구대가 창설이 되니까 그야말로 용산은 일제 시대에 가장 일본인들에게 중요시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용산은 뭐 만주질출의 교두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용산이 철도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인데 요 가운데 이제 밑에 조금 보이면 중간에 용산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일본인들은 뭐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을 장악하고 나중에 만주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철도를 이렇게 뭐 거미줄처럼 치는데 용산을 통해서 저쪽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의주로 해가지고 만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 이제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에서 부산까지 들어와서 부산에서 용산으로 와가지고 용산에서 각지로 퍼져 나가는 그런 거미줄 같은 철도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완전한 기지가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경의선이 나가고 저쪽에 또 경원선도 나가고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용산에서 이제 출정을 할 때 그래서 용산 시민들은 그 일기 같은 기록에 보면은 용산 군인들이 출정할 때 용산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뭐 박수를 쳐주고 환영 행사를 하고 이랬던 곳도 용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제 침략 전쟁에 용산이 본격적으로 동원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특이한 거는 1942년에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를 또 설치합니다. 그들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선전물로서 연합군 포로들 이제 각지에 그때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승리하면서 연합군 포로들을 많이 잡아오는데 특히 이제 백인 포로들을 잡아다가 용산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조선인들로 하여금 우리 일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백인들이 우리에게 굴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도 만들어 놉니다. 오른쪽에 기록에 보면 그때 포로 수용돼 있던 명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신도 우리 잘 아는 이제 뭐 신사로 대표되는 이제 일본의 신도도 불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신도에 뭐 용산에도 보면은 뭐 갓도 신사부터 이나리 신사, 뭐 안산 신사, 그다음에 경성 호국 신사와 같은 좁은 지역에 갖가지 신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경성 호국 신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한남동 쪽에 가 보면은 그때 유적들이 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다 이렇게 이제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인들이 신사에 가 가지고 전몰 군인을 위해서 기도를 벌이도록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신사를 표시 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 용산의 불교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인데 해방이 됐지만은 이제 미군들이 진주를 하면서 용산은 일제 주둔지가 미군 주둔지로 뭐 그대로 전환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의 용산 미군 기지인데 용산 미군 기지는 거의 전적으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지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일본인들의 건물도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미군이 바로 이제 진주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뭐 미8군 바로 이제 용산에 주둔했던 미8군의 기지가 바로 일본 군사 기지를 그대로 받은 것이었고 그래서 용산의 미군 기지로 전환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인데 그 용산 지역에 왜 조선의 전통적인 불교 시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귀속재산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조선시대에 이제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흔히 말하는 적산, 적들이 갖고 있던 재산, 이 적산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다 몰수죠. 적산은 일본인들은 다 적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주 약간의 돈만 갖고 나갈 수가 있었고 대부분의 재산은 다 남겨놓고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갖가지 이제 처리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건 종교재산의 문제죠. 이 종교재산은 어떠냐? 종교재산의 불의 원칙은 같은 종교재단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시대에도 물론 기독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교회에게 넘기고 그다음에 불교 재단의 재산은 불교.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찰이 갖고 있던 토지는 원래대로 따지면 다 조선 불교계에 넘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용산의 다양한 사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넘겼다면은 지금 적어도 몇 개의 사찰이 용산에 존재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제 개신교 중심의 불화 정책 때문인데 바로 이제 해방 전국을 이끌었던 주요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 계통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편향된 이 적산 불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교계에 넘어가야 될 상당수의 재산들이 다 기독교로 넘어갑니다. 지금 용산 지역은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또 가장 기세가 큰 도시가 용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가 교회가 있고 많은 땅들을 갖고 있는데 그 땅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해방 이후에 이 적산을 불화받아 가지고 그 터전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잠깐 보시겠지만 기독교계 90여 개 개신교회가 일제시대 적산을 바탕으로 설립이 됐고 뭐 포로 수용소 아까 봤던 포로 수용소조차도 기독교인들에게 넘깁니다. 그 포로 수용소를. 그리고 불교계 사찰까지도 기독교에게 불화가 되죠. 뭐 그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뭐 가장 단적으로 우리 그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이 1946년입니다. 해방되고 이듬해. 근데 우리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975년, 46년을 생각하면 거의 30년의 차이가 있죠. 그 30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시선의 그런 차별적인 시선의 시간을 아마 말해 주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적산불화 과정에서 용산 지역에서 기독교계가 크게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용산 지역의 불교는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해방 후 용산 지역 소재 불교 사찰을 정리한 것들인데 왼쪽에 보이는 뭐 본서사라든지 본각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큰 절들입니다. 정리한 것들을 보면은 쭉 뭐 홍익대학교도 바로 이 절을 바탕으로 홍문대학교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여기에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재민들을 수용소로 댔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또 흥국사 같은 것도 홍문대학관 나중에 홍익대학교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또 원불교 측에 넘어간 것도 있고요. 기독교에 넘어간 것 그다음에 또 목사가 설립한 고아원으로 넘겨졌다가 지금도 그렇게 시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은
참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로 이 편향적인 불교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죠. 근데 현재 보면은 현재 용산은 그야말로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국제화된, 특히 종교로서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예전부터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여기에 각종 천주교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바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해방촌이 만들어진 곳도 우리 바로 지금 용산 지역이었고, 해방 후 서북 지역들, 서북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인데 정착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기독교계가 성장을 해서 기독교 계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또 용산이거든요.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가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곳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용산의 서울교당이 바로 이제 적산을 불화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곳이어서 원불교도 사실은 굉장히 용산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바로 이제 그 6.25 때 연합군을 이제 파견해 준 인연이 돼서 이슬람교가 전파가 됐고, 이것을 기념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땅을 떼어줘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뭐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이슬람에게까지도 국가에서 땅을 떼어줘 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게 했는데, 정작 그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교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그 결과 용산 지역에는 불교적인 전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용산 지역에 이제 용산 지역의 그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용산 지역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개발하냐 할 때 저희 불교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용산 지역이 갖고 있는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 이런 사실들을 좀 상기를 시키면서 적어도 용산 지역 내 나중에 이게 요궁산 공원이 개발이 되고 뭔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설 때 최소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 그래야만 어쨌든 그 용산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전통성, 특히 불교적 전통성이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 뭐 불교 신자라 아니면 뭐 저희가 중립학교의 교직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더라도 천주교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 사원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용산 지역에 전통 불교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뭐 부끄럽기도 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불교계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힘을 모아가지고 쪽 용산 지역의 불교적 전통이 좀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뭐 좀 두서없는 말씀은 마치고자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